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전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경기 회복세 둔화를 언급한 가운데 미국과 더불어 중국, 유럽 등 글로벌 회복세가 동반에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우는 26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유럽도 급락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는데 주요국 증시는 2% 이상씩 내렸습니다. 유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수요가 따라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9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2.8%나 급락해 78달러에 턱걸이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6월 예상 밖으로 확대되며 20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미국이 지난달까지 22개월 연속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현재까지의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작았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전일 연준에서 결정한 국채 매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총 9차례에 걸쳐 180억 달러치의 국채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샌드위치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막판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거나 혹은 장중의 조정 정도로만 끝났었던 뉴욕 증시. 드디어 간밤에 급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려 다우가 265포인트, 2.5%나 떨어지면서 1400선도 채 안 된 채 끝이 났는데요. 나스닥의 하락폭은 더 컸습니다. 3%나 밀렸는데요. 역시 우려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서 나왔습니다. 그 전일에 미리 연준에서 단초를 제공했고요.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지표, 일본의 지표가 경기 둔화 쪽으로 나왔고 또 유럽 쪽을 찍고 다시 뉴욕의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도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는 수치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WDB 얘기가 다시 꺼내들여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형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참 지겨울 정도여서 이제는 좀 잊혀지나 했었는데 다시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옵니다. 오래간만이기도 하고 크게 발목을 잡았다 생각도 듭니다. 급락했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연준에서 좀 이렇게 공신력 있는 그런 연준에서 일단 발표를 했던 게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둔화가 예상이 된다는 그런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이례적으로 일단 연준에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언급 자체가 최근 들어서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경기가 많이 회복되고 있고 향후에 지금 좋지 않겠지만 향후에도 좀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게 많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 언론 쪽에서 좀 참고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그런 회복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많이 컸던 게 일단 다우를 좀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이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지표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중요하게 발표됐던 지표가 두 개가 일단 다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에서 오히려 그 매물대로 좀 많이 압박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또 이래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예력을 좀 많이 줬는데요. 일단 그 다우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 이 차트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 계속 보였습니다. 보여가지고 다시 또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많았었는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 대한 그런 기대폭이 너무 이렇게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많이 매물대로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어제는 악재가 계속 겹쳤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고 일단 연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뒷받침해주는 중국에 대한 그런 지표들도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더 강하게 좀 압박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장중에 다시 한번 더 회복의 기미가 없이 계속 이렇게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음봉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가는 그런 형성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이던데요. 일단 이평선도 좀 많이 깨고 내려왔던 게 좀 이렇게 많이 우려스러운데 단기적으로 반등 정도는 한번 나타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정확한 그 이슈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 하락에 대한 그런 패턴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보니까 11,000선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싶은데 1,500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나와줄까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는 급락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일단 급락 패턴 뒤에 나오는 패턴이 일단 반등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등 자체가 실제로 이렇게 음봉을 많이 작용했던 이 이상으로 반등이 좀 크게 나올 만한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제일 관건이 되는 게 실업률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아마 고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회복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결국에는 따져봤을 때 연준, 그러니까 FOMC에서 꺼내든 추가 부양책 얘기, 거기 동반해서 나타낸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하향 조정한 것, 역시 이 효과가 얼마나 갈까 했었는데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일단은 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은 연준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정보를 더 많이 불안한 쪽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데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업종별로 분위기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나왔던 지표들 또 뭐 FOMC 연관한 글로벌 경기 둔화 얘기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중국 관련해서 지표가 좋지 못하니까 일단 수요 우려 때문인지 에너지 원자재 쪽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고 나스닥의 낙폭도 쭉 커서요. 기술주도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 우려가 딱 나타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원자재들의 네. 하락이 굉장히 좀 많이 큰데요. 원자재,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어제 하락폭이 굉장히 좀 많이 컸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유카 같은 종목이 한 6.1% 정도 굉장히 좀 급락 패턴을 좀 보였던 게 특징이었고요. 그다음 대부분의 그 에너지주들도 2%대 이상의 그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가장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또 은행주들에 대한 그 발목을 좀 많이 잡아가는데요.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3.2% 정도 급락 패턴 보였고요. JP 모간이나 시티그룹 같은 대부분의 큰 종목들이 3%대 이상 하락하면서 시장이 좀 압박이 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수요 증대 때문에 좀 많이 성장세를 많이 나타냈던 IT 종목들, 특히 네. 나스닥이 좀 많이 편입된 IT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제품에 대한 그 이익 전망치가 좀 많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패턴을 좀 많이 하락하면서 깎아먹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요. 네. 뭐 델이라든지 애플, 구글 같은 대표적인 IT 그룹들이 2에서 3% 정도 하락하면서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였던 게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업종의 다우의 구성 종목 30개 종목이 모두 다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 오른 종목이 없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기술주, 은행주, 원자재, 에너지 쪽 계속해서 움직임 안 좋았다는 얘기였는데요. 어제 우리 IT가 안 좋았던 것 미국 쪽에서 이 기술주가 좀 약했던 원인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 IT도 좀 살아나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동반해서 해보게 됩니다. 자, 미국 쪽에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전일에 발표된 중국 쪽 지표하고 맞물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수입이 많이 줄었다라고 해서 미국 쪽 수출 수입은 어떨까라고 한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계셨었는데 미국의 6월 무역 적자 그래도 좀 줄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상 밖으로 확대됐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기업들이 그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면서 무역 수지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은 무역 수지 자체는 20개월 내 최고치로 좀 이렇게 무역 적자가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그 발생했던 가장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일단 제일 컸던 게 아무래도 수출 부분이 우리 좀 많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일단 IT 기업들이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그 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보다는 수입 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가닥을 잡아갔던 게 그 6월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큰 폭으로 오르는데 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시장에서 전망했던 게 한 425억 달러 정도로 전망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됐던 게 한 마이너스 499억 달러 정도로 나타나면서 네. 전월 대비해서는 적자폭이 한 19%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보다는 6월 달에 대한 그 수입액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많이 늘어났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준비했던 차트 보시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좀 눈에 확실히 띄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미국 쪽의 내수가 좋아진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수출이 뒷받침이 안 됐나 봐요. 예, 일단 맞습니다. 일단은 뭐 좋은 호재보다는 일부러 또 악재를 찾는 그런 모습이 어제 또 그 6월 무역 수지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지금 나가는 뭐 차트 같은 거 그 그래프 보시더라도 일단은 수출보다는 수입 부분이 더 많이 이제 컸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두 번째 준비했던 차트를 보시면 일단 그런 부분에 따져가지고 이제 밸런스로 나타내버리면은 일단은 무역 수지에 대한 적자폭이 훨씬 더 좀 많이 커 보이는데요. 일단 작년 10월 달 이후부터는 무역 수지 폭이 굉장히 제일 컸던 그런 폭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 무역 적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다른 쪽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자체가 오히려 하향 수정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일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비약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GDP까지 지금 현재 건들고 있는 그런 모습 자체가 예. 시장에서는 좀 더
그 악재로 좀 작용했고요. 그다음 무역 수지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연준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둔화에 대한 그 발표 때문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올해 무역 적자 폭도 굉장히 큰 폭으로 적자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서 오히려 악재가 더 큰 악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패턴을 보였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6월 무역 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 뭐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폭이 더 커버리면서 예상 밖에 무역 적자가 줄어들리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더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출 둔화 속에 무역 적자가 더 커지는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는데요. 이러면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까지도 지금 이미 하향 조정되는 추세인데 이것이 한 연말까지 갔을 때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날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시나리오가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언제나 떠오르는 또 다른 디플레이션과 맞물리는 또 다른 D자가 있죠. 더블딥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예일대의 한 교수가 역시 실업 못 줄이면 더블딥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물려서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이미 미국 경기에 대해서 좀 티격태격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더블딥 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뉴욕대 교수가 좀 굉장히 좀 많이 루비니 교수가 굉장히 좀 많이 들고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단 그 더블딥을 가장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이론적인 증거는 일단 경기 회복이 살아났다가 다시 한번 더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경기 회복이 살아나더라도 그 이전치만큼의 그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네. 올해 더블딥 우려가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더블딥 우려 같은 경우 일단은 연준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더블딥 우려가 경기 하락세 좀 나타내버리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패턴이긴 한데 뭐 최근 다우지수의 그 주가 차트 같은 거 보시면 그 더블딥 우려를 아직까지 이렇게 신봉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이른 감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최근 들어가지고 경기 회복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 때문에 향후에 이익 성장률이 좀 이렇게 줄어들 것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예전에 금융위기 이후부터 좀 많이 회복이 됐지만 이제 회복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회복세가 둔화된다는 거지 회복세가 향후에 안 좋을 것이라고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더블딥 같은 우려는 좀 약간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 대한 그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더블딥 우려를 굉장히 좀 많이 어느 정도 신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여지는데요.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일단 더블딥 우려보다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꼬집고 많이 나타냈던 게 특징인데요. 네. 근데 뭐 더블딥에 대한 그런 보다도 정부가 어떻게 정부가 그 경기 부양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치는 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안 좋은 뭐 더블딥보다 더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게 특징이었고요. 네. 뭐 반대 급부로 나타냈던 뭐 고드만삭스도 같은 경우는 반대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좀 특징인데요. 일단 더블딥 우려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것 같은데 시장 패턴 흐름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이어지는 걸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제일 이제 지켜봐야 될 게 지표 중에서도 뭐 다른 성장성 지표를 좀 많이 체크해봐야 할 게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그런 네. 걸 많이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면에는 일단 더블딥 우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하나로 좀 동일하고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실업률이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예. 고용 지표가 만약에 향상이 되지 않으면 그 더블딥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지 않던 모두 다 일단 실업률이라든지 그 고용 지표가 좋지 않으면 향후에 더블딥보다 더 큰 악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군요. 예, 공감대가 다른 형성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고용 지표라든지 실업률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지켜보면서 글로벌 증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고용 지표는 아니지만 산업 생산이라든가 제조업 지표 등등은 더블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미국 쪽의 지표는 한번 보았고 연준의 얘기까지 그 전일에 꽝꽝하고 저희가 한번 귓전에 들어본 바 있는 상황에서요. 중국 쪽에 어제 지표가 쏟아졌었습니다. 역시 중국의 7월 산업 생산 그리고 말씀하셨던 7월의 소매 판매와 같은 제조업 지표도 공개가 됐는데 이것 역시 다 더블딥 내지는 뭐 글로벌 경기 둔화의 어떤 우려를 키우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어제 같은 경우는 증시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뭐 중국의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큰 건 시장에서 좀 많이 알려졌지만 그 성장폭 자체가 좀 많이 그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양상으로 좀 많이 치닫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악재로 좀 많이 작용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일단 중국의 뭐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일단 전월비 비교해 봤을 때는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일단
글로벌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 중국 시장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전적으로 좀 찾아보기에 좀 쉽지 않다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컸던 게 이제 시장이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 중국의 7월 산업 생산이 뭐 13.4%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11개월 내 이렇게 적은 폭으로 오른 적이 처음이라 그러고요. 또 7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됐음은 물론 시장의 예상치만큼도 소매 판매가 많이 늘지 못한 것 역시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미국 연준의 그 코멘트도 그랬고요. 중국에서 보여진 지표도 그랬던 데다가 일본의 또 기계 수주 보니까 역시 상승폭이 예상치에 못 미치면서 일본 역시 이런 분위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도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유럽 쪽의 안 좋은 얘기는 또 영국에서 불거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고 유럽 쪽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분위기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유럽 증시 자체도 대부분이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유럽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일단은 유럽 시장 자체도 일단 미국 다우지수 자체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게 좀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 또 영국 쪽에서도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영란은행이 그 연준에 이어가지고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이제 시장의 좀 특징으로 좀 많이 나타냈고요. 어제는 유럽 증시를 좀 많이 깎아내렸던 부분도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는데 중국 경제가 회복세가 좀 많이 둔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럽 그 경제 자체가 유럽 경제 수출의 한 30% 정도 오히려 중국 시장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향후 좀 둔화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났던 게 시장이 좀 특징으로 좀 그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쪽의 급락 소식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주요국 증시가 거의 다 2% 이상씩 빠졌고 뉴욕도 만만치 않은 폭으로 더 이상 또 급락한 나스닥의 모습까지 저희가 한번 전해드려 봤는데요. 자, 그러면 상품 쪽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궁금합니다. 안전자산 4총사들은 당연히 초강세를 띄었겠죠. 금값도 뭐 국채 이쪽의 분위기는 어떤지 상품 쪽까지 다 좀 정리를 해봐 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네.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경기 회복 우려에 대한 그 둔화감 자체가 좀 많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는데 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6주 만에 좀 최대폭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폭을 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보다는 향후에 대한 그런 수요 전망 자체가 그렇게 좋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특징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제 같은 유가는 78.02달러로 다시 또 80달러 이하로 좀 이렇게 하락하면서 향후에 다시 또 회복세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좀 많이 대기했던 게 특징이고요. 금값 같은 경우는 어제 또 0.1% 정도 상승하면서 온스당 1,199.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 중에 대표적으로 달러 같은 경우도 어제 큰 폭으로 좀 상승했는데 1.94% 정도 상승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82.37로 마감했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요.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엔을 거의 깬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중에 84엔까지 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엔화의 초강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간밤엔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통일성 있게 안전자산이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 쪽은 정말로 급락 패턴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같은 급락세가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다 하셨는데 반등의 시그널이 혹은 지표 쪽에서 오늘 밤에 나와줄 수 있을런지 지표와 무관하게 기술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밤에 나올 지표 일정만 간단하게 끝으로 챙겨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7월 수출입 물가 지수가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이전치보다는 예상치가 좀 계속 폭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저 크게 이슈화 될 만한 게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발표될 건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배신을 좀 했던 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이제 그 예상은 다시 한 46만 건 정도로 하락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대로 또 이어갔으면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안전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그 밤에 발표될 재무장관에 대한 그 발표라든지 아니면 네. 버냉키 의장이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지금 이제 잡혀있지는 않지만은 비공식적으로 그 버냉키 의장에 대한 그 발표가 잡혀 있습니다. 스피치가. 네. 그 스피치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하면 이렇게 막 대놓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네. 수습책으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안전을 찾아가는데 효과를 줄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연준의 뒷수습을 코멘트로 어떤 식으로 해줄지 그의 어떤 입에서 나오는 발언 역시 지표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세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가 이미 뉴욕 증시보다도 먼저 20일 이동평균선을 깼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먼저 그렇다면 반등을 해줄런지 오늘 우리 장의 변수도 참 많은데요.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의 다우가 1500선을 깨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1765포인트 어제 이탈하면서 1758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변수를 안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는지, 반등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국내 이제 오늘 목요일 상당히 변수가 많은 날이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변수도 지금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신권 환매가 지속되는지, 그 다음에 IT 자동차들의 그 주도주 이탈이 얼마나 또 가속화되는지 이러한 변수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오늘 옵션 변결 변수부터 일단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준비한 그 차트를 보시면요. 어제 그 선물 차트가 상당히 그 거래량을 많이 실으면서 네. 기존 추세 230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생각이 됐었던 그 자리를 좀 상당히 좀 허무하게 좀 급하게 좀 깨고 내려오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 그 6월 달에도 한번 그 장대 음봉 뒤에 개파락을 하고 장 시초가보다는 좀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7월 중순에도 장대 음봉 위에 개파락, 그다음에 약간 시초가보다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시면 오늘도 일단 그런 흐름이 패턴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도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1조 2천억 원어치나 매도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게 어제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그 매도가 그렇게 많이 출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이제 백오데이션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아침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침에 이제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악영향과 그다음에 백오데이션에 대한 그런 물량 부담 때문에 네. 아침 일단은 개파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전일 그 전전일 미리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초가보다는 좀 만회하면서 좀 네. 마감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변수로는 이제 금통위에서 오늘 금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대부분 좀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좀 인상한 것이 좀 약간 좀 서두름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네. 우려감도 좀 제기가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정책의 일관성을 본다고 하면 이번 달에도 인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대외적인 변수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동결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역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옵션 만기와 금통위가 지나가면은 외국인들이 좀 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는데요. 옵션 만기 아까 얘기를 좀 하셨는데 어제 베이시스가 막판에 백오데이션으로 떨어진 게 일단 오늘 아침에 물량 부담을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스텍 잔고만 보더라도 지금 구조 거의 한 6천억 원이 넘어서 거의 사상 최대 규모로 쌓여 있어요. 이 물량 자체도 좀 부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컨테이너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네. 그 상황이었지만 백오데이션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5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백오데이션 흐름, 선물의 흐름을 좀 주의하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수급도 수급인데 말이죠. 주도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시장이 우리가 또 꽤 많이 빠졌었고 그렇지만은 1800에 이미 도달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도주가 힘이 없는 것, 주도주의 언더퍼폼은 참 문제다. 시장의 질이 좋지 못하다라는 분석이 있는 가운데 주도주가 급락한 이후에 또 하루 만에 쑥쑥 올라오던 그런 패턴도 최근 요 며칠 사이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들다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의 주도주 과거 1년 동안 IT 자동차들이 시장을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술주, 특히 LED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이제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반등은 살짝 나오고
밀릴 때 다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렇게 큰 반등은 좀 약간 나타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그 기술주의 대표인 삼성전자를 보시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지난 5월달, 7월달에 241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재차 이평선을 다 아래로 깔고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현대차인데 현대차는 이제 13만 8천 원 어제 종가로 마감이 됐는데 네. 13만 원대가 일단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지 이것이 좀 관건으로 보여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삼성전기 지금 12만 원대에 지금 와 있는데 네. 그 아래가 이제 11만 원 또 10만 원대까지 일단 염두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락이라고 보면 오늘 일단은 하락을 모습을 보이고 어느 정도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조적으로 추세가 지금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을 좀 주도할 때까지는 좀 시장을 좀 관망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기존 주도주가 살아야 그야말로 시가총액 비중들도 높은 그런 종목들이 IT 자동차 쪽에 많이 쏠려 있는데 말이죠. 그래야 시장도 좀 분위기가 정말 질 좋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IT 자동차가 힘이 없는 와중에서 한 바퀴 다 돌고 있는 순환매에 속하는 여타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어느 정도 지금 상승을 한 번씩은 맛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를 얘기하기가 참 머뭇머뭇해지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IT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먼저 간단하게 주셨기 때문에 차트까지 보았고요. 그에 대한 대응 전략 먼저 세워보고 나머지 시장 전략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매수 타이밍이든 혹은 뭐 추격 매도든 일단 다 보류하고 좀 기다리는 것이 맞나요? 패턴이 나올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IT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주도주라는 개념이 국내 이제 거래소 지수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업종이 가지 못하면 지수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뭐 조선주가 잠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건설주가 잠깐 이슈를 받아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IT하고 자동차를 빼놓으면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뭐 30-40% 이상이 넘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면 일단은 그 지수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제 21선으로 설정된 1760선이 네. 일단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후에 이제 지지선으로 본다 그러면 그 6월달 그 지수 고점 부근이 1740선. 그러면 오늘 한 20포인트 정도 마이너스 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정도 선이 좀 지지가 될지 좀 눈여겨보시고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어디 지점이냐면요. 지난 7월달 저점부터 고점까지 올라왔던 부분의 약 38.2% 정도를 되돌리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40선.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1720선 정도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까지는 기술적으로 하락 우려가 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 경제가 여전히 다른 여타 국가에 비해서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먼저 선조정된 다음에 네. 다른 여타 국가들의 흐름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시장들도 7월달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같이 좀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한 템포 쉬어갔다가 좀 접근하는 것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도 뭐 IT 자동차의 그 주도주의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봤었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순환매가 한 번쯤 들어갈 수 있는 여타 다른 그런 섹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뭐 아세텍이라는 종목까지 저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했었는데요. 이쪽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는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그 관점 유효하신지요? 일단 에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 이슈가 됐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 최근에 그 경기 뭐 지금 온난화라든가 그런 기후 변화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가 뭐 부족하다고 해서 공산품처럼 하루 만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한 흐름들은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 남해학 같은 경우 분석이 나온 거 보면 올해 이제 그 뭐 비료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네. 턴어라운드가 확실할 것 같다 하면서 좀 좋은 평가도 나왔었고요. 여타 이제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꾸준하게 내년 뭐 그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지난주에는 뭐 그 곡물 가격, 러시아의 수출 그 금지라든가 곡물 가격 폭등세의 영향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쉬었다 가는 국면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낙폭 과대가 된 그런 쪽의 분위기를 좀 맞춰봐야 되는지 여러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좀 길게 볼 수도 있는 쪽인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IT 자동차는 일단 패턴이 조금 어떤 식으로든 방향 잡는 걸 보고 대응을 좀 하자. 일단은 지금 대응은 일단 한 템포 밀어두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볼 수 있는지 전체적인 어떤 전략을 한번 마지막으로 세워봐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종목들은 지금 최근에 IT 자동차들 작년 1년 동안에 쉼없이 달려왔던 종목들입니다.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한 3, 4배 정도 올라왔었고요. 네. 뭐 LG이너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역시 뭐 2배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펀드 환매와 맞물리면서 어떤 종목들을 차익 실현을 하면서 나가야지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은 최근에 어느 때라든지 그 물량 부담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피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접근을 하자 그러면 그런 것과 이제 경기가 크게 연관되지 않는 뭐 인터넷 업종이라든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하면서 네. 최근 실적이 하반기에 갈수록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낙폭이 좀 과대돼 있으면서 앞으로 향후 3분기, 4분기 실적이 호전될 쪽, 이쪽이 참 찾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가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마 그런 종목을 오늘 들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엇보다도 사실 실적 호전주라는 데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주가 상승을 실적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흑자로 전환되는 턴어라운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얘기하실 건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은 뭐 최근에 좀 가장 많이 빠졌다가 네. 주가가 일단은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 후에 이제 그 상방향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 골라왔습니다. 네. 그 태강이라는 업체인데요. 태강이라는 업체는 조선소, 화학, 원자력 발전소 등 배관산업 전 분야에 국내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플랜트 업체인데요. 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 아이고. 작년 이제 4만 원대에서 네. 최근에 18,000원대까지 이제 절반 이하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5월 달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한 3개월 동안 2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일단은 거래량 증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이죠. 이제 그 7월 말에 거래량이 이제 그 평소에 비해서 한 3, 4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네. 주가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좀 무엇과 이제 맞물리냐면 이제 실적과 이제 맞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태광의 그 최근에 실적 그 추이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태광의 이제 상반기 실적 보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도 연초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지금 그 해외 플랜트 수주가 상반기에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전망인데요. 2010년 약 740억 정도 달러 내외로 플랜트 시장이 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는 이제 중동 시장의 성장세에 맞물려서 약 사우디아라비아가 2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가 약 70억 달러 정도 내외로 이런 플랜트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지금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종목이 이제 태광이 되겠고요. 네. 최근에 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등 상품 가격 추계와도 높은 연관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그 2008년도 이후에 유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플랜트 실적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유가라든가 상품 가격들이 달러 약세 및 그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좀 많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태광이라는 종목 하반기에 실적 수혜주, 실적 호전주 그리고 미리 선조정 받았던 종목들 그래서 최근에 물량 부담이 없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미리 사놨다가 파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고 하반기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그 21선이 형성되고 있는 22,000원 초반대 거기서 이제 매수 접근에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약 27,000원대에서 25,000원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좀 잘 안 움직이고 있는데 혹이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손절을 좀 바듯하게 오히려 잡아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일단 손절 가격은 21,000원대로 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2만 원에서 21,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그 바닥을 횡보하는 그런 국면들에 있는 종목군들은 자칫하면 다시 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절 가격은 좀 타이트하게 한 5% 내에서 좀 잡아주시고요. 2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매수하셨다가 보유하시고 차익 실현에 중기적으로 나서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이거 하나만 아주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 굳이 내수주가 코스피 쪽에도 많은데 코스닥 쪽에서 찾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전략인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단은 지금 태광이 코스닥에 편입이 돼 있다, 거래소에 편입이 돼 있다 이런 그런 국면으로 이제 제가 찾은 것은 아니고요. 거래소와 코스닥 종목 중에서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고 하반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 중에 고르다 보니까 태광이라는 종목이 나왔고 이것이 코스닥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측면에서 좀 보신 것 같은데요. 그거랑은 별 연관이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코스닥의 종목이라서 좀 들어가기가라고 주저주저 하실 필요는 굳이 없겠다라고 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태광이라는 종목 저희가 한번 들여다봤네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PO 가격 부풀리기에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대비 일정 수준까지 하락할 경우 상장 주관사가 주식을 되사주는 제도의 부활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디플레이션 선제 방어를 위해 국채 매입 즉 경기 부양 모드로 돌아선 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한 중국은 추가 긴축 가능성이 제기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 퇴임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선의의 관치는 괜찮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며 친서민도 시장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뼈있는 이임사를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의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3천 명이 늘어 고용은 개선됐지만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돌아 여전히 한겨울 상태임이 확인됐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아랍에미리트계 국영석유회사와의 오랜 분쟁에 마침표를 찍고 현대오일뱅크를 그룹 산하에 드디어 편입을 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까지 창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내용 갖고 오늘 이슈는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에 있는 이상훈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금융당국이요. 기업 공개라고 하죠. IPO 시장 바로잡기에 나서서 대책을 꺼내 든 것 같은데요. 시장 조성제도라는 것을 다시금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제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가격 부풀리기가 만연한 주식 기업 공개, 즉 IPO 시장 개선 대책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무엇보다도 방금 언급하셨던 이 시장 조성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쉽게 말하면 이 IPO 주식이 상장된 후에 이 주가가 공모가 대비로 일정 수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주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에는 계속 있었던 제도인데 이 3년 전에 이제 시장 자율화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없어졌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없어진 뒤로 이제 주식을 더 이상 되사줄 필요가 없는 증권사들이 이 기업들과 짜고 또 공모가를 부풀려서 좀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끼쳤다는 그런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서 좀 이번에 이 시장 조성 제도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개인 투자자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 현재는 이제 전체 한 20% 정도를 이제 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모주 물량을 줄이는 방안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되는 이 물량을 줄여서 이 상장 이후 가격 급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어제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또 보호 예수 기간을 어기고 매도에 나서는 기관들에게 좀 더 높은 페널티를 물리는 방안도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뭐 공모가에서 30% 이상이나 주가가 급락한 종목들도 수두룩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직접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조성 제도가 거의 한 3년 정도 만에 부활된다라는 뉴스를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주식시장을 보면요, 역시 G2 리스크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긴축을 강화한다라는 쪽의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게끔 지표들이 나왔고, 미국에서 또 연준은 대놓고 추가 경기 완화책을 제시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같은 분위기가 오늘 이제 뉴욕장에서도 재현이 됐고요. 네. 뭐 이제 잠시 후에 열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얼만큼 과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도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G2 미국과 중국의 더블 D 무료에 대한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FRB가 경기 부양의 의지를 밝혔죠. 경기 부양의 의지를 밝혔다는 거는 그만큼 경기 둔화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우려되는 디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어제 이 FOMC 성명에서 이 생산과 고용의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된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경기 전망을 다소나마 낮춘 점이 또 어제 주목이 될 만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3월 달에 끝난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재가동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돈을 푼다는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시각을 현재로서는 거두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발맞춰서 중국도 좀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좀 식료품 가격 급등했다는 에그플레이션이 현재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좀 7월 소비자 물가, 중국 소비자 물가가 좀 목표치를 오버하니 한 3.3%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상승세가 떨어지고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 꾸준히 물가 상승세가 오르고 있다는 점, 저희가 이제 준비해 놓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 문제는 이제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반면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또 투자, 또 소비에 따른 이 주요 경제활동 지표들 일제히 좀 둔화된 모습,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모습들 저희가 한번 우려해볼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향후 좀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또 어떻게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좀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10달 만에 드디어 총리직을 내려놓고 임직을 갖고 떠났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마지막 임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의의 관치는 괜찮아, 무방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유혹을 떨쳐내라고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운찬 국무총리 임 소식에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물러난 소식 자체보다도 이 물러난 자리 임식에서 가진 이 뼈 있는 한마디 임사에 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 정 총리는 어제 임식에서 정책 효과를 조기에 구현하려는 의혹이 앞서서 자칫 이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망각하기가 쉽다라면서 이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민주주의를 희생해서 효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따끔한 질책을 공무원들에게 이제 전해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또 정 총리는 서민 중심의 중도 실용 정책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때때로 순수한 좀 시장 경제 원리를 보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면서, 문제는 이때 선의의 관치는 무방하다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좀 유혹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추진 방식이 잘못되면은 그거야말로 국민적 호응을 얻기 어렵고 좀 당초 기대했던 정책 효과도 거두기 힘들다라는 점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했는데요. 뭐 정 총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게 좀 힘 빠진 총리의 퇴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뼈가 있는 한마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정부의 높으신 지도층들과 관료층들이 좀 꼭 한번 새겨
들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 정운천 총리, 어디서든 균형추 역할을 한다라는 말도 함께 남긴 것 같더군요. 자, 그리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실업률인데요. 특별히 실업률 자체는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청년 실업률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7월 고용지표를 보니까요. 청년 쪽에 있는 실업률만 따져봤을 때 전체적인 평균 실업률의 2배가 훨씬 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점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네. 계속적으로 좀 우리 고용시장의 해묵은 숙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좀 해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좀 우리 경제 계속적으로 고질병이 돼간다는 점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청이 이제 어제 내놓은 7월 고용 동향입니다.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회복세를 이어갔고요. 또 실업률도 3.7%, 좀 어떻게 보면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청년 실업률입니다. 무려 이제 8.5%에 달합니다. 준비해놓은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전체 실업률 3.7%보다 2배는 훨씬 넘고 거의 3배 육박하는 수준이다. 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작년과 비교해서도 결코 좀 달라질 게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 같은 인식에 동의를 해서 지금 조만간 이 청년 고용 종합 대책을 좀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기획재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좀 정부와의 이 같은 대책이 현장에서 먹힐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기업의 R&D, 연구개발 분야라든지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시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반면에 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인력 미스매칭, 잠 미스매칭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문제를 과연 정부가 좀 대책 한두 개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장에서나 심지어 정부 스스로도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 자체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좀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을 해서 좀 교육 시스템을 개선을 하고 또 직업 능력 교육을 강화를 해서 좀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마구잡이식 일자리 늘리기는 결국 청년 실업률의 더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자, 드디어 현대중공업이요 오랜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말이죠.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되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 만의 일인지 모르겠는데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1년 만에 현대중공업이 다시 오일뱅크를 찾아서 네.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어제자로 공식적으로 이제 오일뱅크의 주인이 됐는데요. 현대오일뱅크의 종전 대주주였죠. 이 아부다비 투자사인 IPIC가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대로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현대중공업에 넘기기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정유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이 현대오일뱅크가 이 최대 주주인 현대중공업을 등에 업고 좀 정유 시장에 좀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들도 지금 섣부르게나마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현재 내수 시장 점유율 한 19%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4대 정유자 중에 이제 3위에 달하는 후발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경우 이러한 좀 순위를 좀 뒤집을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결코 쉽지만 않을 것이다라는 데 좀 의견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10년째 전체 시장 규모가 변하지 않고 고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을 뒤흔들 만한 해결책이 그렇게 쉽게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미 정유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고 특히 이 시내 주유소가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각 정유사가 현재로서는 점유율 1% 올린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 현대카드나 현대자동차 아무래도 범현대 계열사들과 좀 연계한 마케팅이라든지 대형 할인점의 주유소 진출 등 좀 이런 판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편다면은 그나마 조금 마케팅 측면에 있어서 좀 영향력을 다소 높이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요. 잠시 뒤에는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갖습니다. 금리를 또 한 차례 연속해서 올릴지 아니면 가만히 그냥 일단 이번엔 놔둘지가 관심인데 동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미국, 중국 경기 둔화 사인들이 있었고 또 때문에 저희가 관련해서 우리 시장이 어제 충격을 받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었습니다. 사실 연거푸
이렇게 인상을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것 이유들 때문에 전문가들도 이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단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경기 크게 침체돼 있고요. 또 뭐 가계나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등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 특히 지난달에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미 시장에 시그널을 보낸 만큼 다시 한번 또 금리를 인상해서 굳이 충격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네. 이러한 좀 입장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언급하셨다시피 미국이라든지 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를 좀 나온 상황에서 또 과연 이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 미칠 생각까지 감안을 한다면 아무래도 좀 동결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인상도 자연스럽다 이런 입장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뭐 고용 지표라든지 또 상반기 성장률 또 하반기 전망 같은 거를 감안을 했을 때는 좀 기준금리 추가 인상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곡물 가격 상승했다는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려는 인플레이션 압박들 심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좀 한시라도 바삐 금리를 정상화를 시켜야지만 향후 쓸 수 있는 정책의 툴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들 때문에 좀 금리를 올해도 좀 한 번 더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열리니까요. 한번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라든가 물가, 인플레 압력 잡기 위해서 일부 인상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통위 얘기까지 나눠봤네요. 서울현대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공포가 뉴욕 증시를 덮쳤습니다. 유럽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아시아, 우리를 포함해 중국, 일본을 거쳐 유럽을 지나 뉴욕까지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다우가 무려 하루 만에 265포인트나 아주 장대 음봉을 그려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초반부터 이런 아시아, 유럽적 분위기 보고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낙폭이 더 깊어지면서 아쉽게도 장중에 상승 시도 한번 못 해보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다우 모든 종목이 하락을 했고요. 일본과 중국의 쇼크까지 더해졌는데요. 연준의 경기 판단 하향 조정에 이어서 중국 관련 지표들, 아시아, 유럽 쪽 지표들이 모두 다 경기 둔화 쪽에 사인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장 일단 한 바퀴 다 돌고 다시금 시작을 하는 거의 첫 주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금통위 옵션 만기라는 또 다른 두 가지 이벤트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뉴욕 증시를 소화하는지 두 이벤트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정말로 변수가 많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더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출발 샌점씨를 통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